안녕하세요. 책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준비한 책은 류시화님의 산문집입니다. 제목 좋은지 나쁜지 누가 아는가. 류시화님의 좋은지 나쁜지 누가 아는가에는 인생에 다 나쁜 것은 없다는 작가의 경험과 깨달음이 담겨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는 재미있고 어떤 이야기는 마음에 남고 어떤 것은 반전이 있고 또 어떤 것은 눈물이 날 만큼 감동적입니다. 시인은 단 한 줄의 문장으로도 가슴을 엽니다. 이 책에서 몇 개 골라서 읽어보겠습니다. 1. 인생 만트라. 전에 알던 한 여성은 음식을 먹기 전에 맛있어져라, 맛있어져라 하고 주문을 외웠다. 맛을 변화시키는 특별한 양념을 뿌리듯 잠옷 진지에서 보는 사람을 미소 짓게 만들었다. 집에서 음식을 만들 때도 그 주문을 웬다고 했다. 그렇게 한다고 맛없는 음식이 정말로 맛있어지겠어? 하고 묻자 그럼요. 이건 강력한 만트라예요. 하고 말했다. 어느새 나까지 전염이 되어 고구마를 삶으면서도 호박 고구마가 되라, 호박 고구마가 되라 하고 주문을 외게 되었다. 그러면 평범한 고구마가 황금색 고구마로 변신하는 기분이 든다. 물론 자기 최면이다. 하지만 맛은 본래 음식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뇌 속에 있다고 하지 않는가. 예를 들어 꿀 자체에는 원래 단맛이 없는데 우리 뇌가 그것을 달게 느끼도록 진화했다는 것이다. 일종의 생존 전략이다. 따라서 자기 최면은 맛의 결정적 요소이다. 산스크리트어에서 만트라의 만은 마음을 의미하고 트라는 도구이다.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마음 도구이다. 특정한 음절이나 단어, 문장을 반복하면 강력한 파동이 생겨 마음이 초능력에 가까운 힘을 갖게 된다는 것이 만트라 원리이다. 10년 전 나의 폴란드인 친구 레타나에게 한꺼번에 많은 변화가 밀려왔다. 동료 교수들의 시샘과 적대감을 못 이겨 재직하던 대학을 떠나야만 했으며 선천적인 심장병이 악화되어 정밀 검사를 받아야 했다. 그리고 더 늦기 전에 헝클어진 인생을 바로잡기 위해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때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말했다. 뱅제 도부제, 폴란드어로 결국에는 다 잘 될 거야 라는 뜻이다. 인생의 전환기마다 그녀를 붙잡아 준 것이 그 만트라였다. 그리고 실제로도 그렇게 되었다. 강의의 범위를 넓혀 다른 대학에서 가르치게 되었으며 병원의 진단 결과도 염려한 것만큼 나쁘지 않았다. 마음의 결단을 내린 덕분에 그때까지 펼치지 못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다. 어느 명상센터의 벽에 붙어있던 신이 쉼표를 넣은 곳에 마침표를 찍지 말라는 말을 실천한 것이다. 자각하지 못해도 누구나 자신만의 만트라가 있어서 그것이 파동을 일으켜 홀로그램을 만들며 그 홀로그램 속에서 우리는 삶을 만들어 나간다. 무의식 중에 어떤 단어와 문장을 습관적으로 반복한다면 당신은 만트라 명상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마음 속에서 하는 말을 조심하라는 격언이 있다. 다른 사람은 듣지 못해도 자기 자신이 듣고 있기 때문이다. 어떤 단어는 무의식 속에서 정신을 부패시키고 어떤 단어는 기도처럼 마음의 일항에 떨어져 희망과 의지를 발효시킨다. 부패와 발효는 똑같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어떤 미생물이 작용하는가에 따라
해로운 변질과 이로운 변화로 나뉜다.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그대로 이루어지리라는 단순한 성경 속 구절이 아닌 것이다. 가면이 얼굴을 누르듯 우리는 내면의 부정적인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것을 무의식적으로 되뇌인다. 앤드류 뉴버그는 단어가 뇌를 바꾼다에서 단 하나의 단어일지라도 신체적, 감정적 스트레스를 통제하는 유전자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설명한다. 사랑과 평화라는 단어를 말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뇌 기능이 변화한다는 것이다. 곰돌이 푸에서 푸는 피글렛에게 오늘은 무슨 날이야? 라고 묻고 내가 가장 좋아하는 날이야 라고 스스로 대답한다. 푸가 즐겨하는 매일매일의 주문이다. 내 만트라는 숨이다. 불안할 때 혹은 감정적이 되거나 화가 날 때, 생각이 무의미한 방향으로 달려갈 때 나 자신에게 숨 하고 말하며 심호흡을 한다. 그러면 감정이 다스려지고 마음이 안정되며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존재하게 된다. 자신에게 거는 마법의 주문, 당신의 인생 만트라는 무엇인가? 그 단어와 문장 안에서 긍정이 발효되고 있는가? 2. 살아있는 것은 아프다. 당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은 당신이 알지 못하는 상처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서로에게 친절해야 한다.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누구나 저마다의 방식으로 삶을 여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르두어를 사용하는 파키스탄과 인도 무슬림 문화권에서는 상대방에게 인사를 할 때 캬 할 해? 라고 묻는다. 너희 할이 어떠한가? 라는 뜻이다. 이때의 할은 흔히 상태를 의미하지만 본래는 현재 가슴의 상태를 가리킨다. 지금 너희 가슴은 어떤 상태인가? 라고 안부를 묻는 것이다. 얼마나 많이 벌고 얼마나 일이 많고 얼마나 넉넉한가를 묻는 것이 아니라 한 인간 존재가 다른 인간 존재에게 지금 너희 가슴에 기쁨이 있는가? 너희 영혼에 생기가 있는가? 하는 물음이다. 살아있는 것은 아프다. 고통은 한계를 넘을 때 스스로 치유제가 된다고 하는데 그 한계는 어디까지일까? 어쩌면 우리는 신의 존재를 믿는 것이 아니라 다만 신에게 의지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내 인도인 친구 산자이가 즐겨 부르는 영화 주제곡에 이런 가사가 있다. 두니야 매 키트나 감해 메라 감 키트나 캄해. 세상에 슬픔은 얼마나 많은가, 내 슬픔은 얼마나 작은가 라는 뜻이다. 다른 사람들의 슬픔을 알고 나면 나의 슬픔이 작게 느껴진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곡식의 여신 데메테르는 딸 페르세포네가 지하의 신에게 납치당하자 상심한 나머지 공무를 잘하게 하는 임무를 더 이상 수행하지 않고 울기만 한다. 그래서 온 대지에 기근이 퍼진다. 인도 신화의 라마 신도 아내와 헤어지자 견디지 못하고 오열한다. 이 세상 누구도 신들조차 슬픔과 고난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음을 알 때 우리는 자신의 행복과 불행에 크게 동요되지 않을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태풍이 멈췄는데도 계속 흔들리는 나무처럼 된다. 속속들이 알기 전에는 모두가 평화로워 보인다. 수피즘의 우화가 있다.
한 남자가 매일 밤 신에게 기도했다. 저희 부탁을 한 가지만 들어주세요. 저보다 불행한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누구의 삶도 저보다 나을 거예요. 저는 축복을 바라지 않습니다. 단 한 번만이라도 저희 인생을 다른 사람의 인생과 바꿀 기회를 주세요. 이것이 지나친 부탁인가요? 남자가 밤마다 큰 소리로 외쳤기 때문에 신은 평화로울 수가 없었다. 마침내 하늘에서 큰 음성이 모든 사람에게 말했다. 그대들 각자가 겪은 불행한 일들을 보자기에 싸서 사원 마당으로 가지고 오라. 잠이 깬 사람들은 자신의 불행한 일들을 보자기에 싸기 시작했다. 남자는 매우 기뻤다. 그는 자신의 보자기를 들고 서둘러 사원으로 향했다. 다른 사람들도 보자기를 들고 달려가고 있었다. 사원이 가까워질수록 남자는 겁이 났다. 사람들이 그의 것보다 더 큰 보자기를 들고 있었기 때문이다. 언제나 웃던 사람들, 좋은 옷을 입고 항상 밝은 얘기만 하던 사람들이 더 큰 보자기를 어깨에 지고 가고 있었다. 남자는 망설였지만 평생 기도했기 때문에 사원 안으로 들어갔다. 그때 하늘의 음성이 말했다. 그대들이 보자기를 모두 펼쳐 놓으라. 모두가 보자기를 펼쳐 놓자 그 음성이 다시 말했다. 이제 서로의 내용물들을 살펴보고 각자 원하는 보자기를 선택하라. 다른 사람의 불행한 일들을 알게 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모두가 자신의 보자기를 향해 달려간 것이다. 이 남자 역시 다른 누군가가 자신의 불행을 고를까봐 서둘러 자신의 보자기를 향해 뛰어갔다. 다른 사람의 삶에 어떤 큰 고통이 있는지 알 수 없으며 적어도 자신의 불행에는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 후 남자는 불평하는 기도를 멈췄다. 3. 마법을 일으키는 비결. 작가 라이터는 글을 쓰는 사람이며 기다리는 사람은 웨이터이다. 나는 한때는 주로 밤에 글을 썼지만 새벽에 글을 쓴 지 오래되었다. 오전 5시 반에 일어나 20분 명상을 하고 오후 3시까지 글을 쓰고 번역을 한다. 나는 타고난 재능을 가진 작가나 번역가가 전혀 아니기 때문에 매일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첫 문장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단 한 단락도 끝내지 못하고 오전을 다 보낼 때도 있다. 여행 산문가 피코 아이어가 말한 대로 글을 쓴다는 것은 모르는 사람에게 은밀한 편지를 쓰는 것과 같다. 여행 중에도 거의 예외가 없다. 새벽 기차 안에서 글을 쓴 적도 많다. 여명이 터오는 겐지스강 계단에 앉아서도 쓰고 히말라야 고개를 넘는 트럭 조수석에서도 계속 중얼거리며 써서 운전사를 겁먹게 만들었다. 영감이 떠오르기를 기다렸다면 한 편의 글도 완성할 수 없었을 것이다. 나에게 영감은 그저 매일 계속 쓰는 것이다. 멋진 소재가 그냥 굴러들어오는 행운은 매번 나를 비켜간다. 지필의 신이 내 지필실에는 안 오고 다른 작가들의 지필실만 편애한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다음 문장이 떠오르지 않아 쥐어뜯은 머리카락을 다 모으면 지금보다 훨씬 멋진 장발이 되었을 것이다. 마라톤 선수가 달리기가 쉬워서 달리는 게 아니듯 글쓰기가 쉽다면 나는 글을 쓰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인생의 모순이다. 글쓰기가 너무 어려워서 계속 쓰고 있는 것이다. 그만두면 되지 않느냐고 말할지 모르지만 글을 쓰지 않으면 다른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상상력이 완전히 고갈되지 않는 한 내가 무턱대고 할 수 있는 일이 글 쓰는 일인데 글을 잘 쓰는 비결을 묻자
톰 소여의 모험, 허클베리 핀의 모험의 작가 마크 트웨이는 말했다. 나 자신이 글 쓰는데 소질이 없음을 발견하는데 15년이 걸렸다. 하지만 글쓰기를 포기할 수 없었다. 계속 써야만 했다. 왜냐하면 그때 이미 나는 유명 작가가 되어 있었으니까. 무라카미 하루키는 나는 아무리 퇴고를 많이 해도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한다. 수십 년 동안 글을 썼는데도 여전히 그렇다. 라고 고백했다. 나는 지금 단순히 노력에 대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소명을 주제로 이 글을 쓰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다. 자신의 가슴이 원하는 일을 하는 소명 말이다. 하지만 취미생활이 아니라면 무슨 일이든 수도사가 되는 일만큼이나 어렵다. 글쓰기 역시 그저 상상의 산물이 아니라 밑바닥에 있는 진실성에 다가가 자신의 것을 건져 올리는 시도여야 하기 때문이다. 인도의 피리 연주자 하리 프라사드 초우라시아는 40대에 이미 살아있는 전설로 불리기 시작했다. 80세인 지금도 그의 연주를 능가할 자가 없다. 나는 20년 가까이 해마다 그의 연주를 들으러 다녔다. 한 번은 델리의 신년 음악회에서 만나 하리지 이제 한국에 오실 때입니다. 라고 요청하자 그는 흔쾌히 수락했다. 그래서 그해 10월 서울과 부산에서 연주회를 가졌다. 한국에 머무는 동안 아침마다 그의 호텔방에 들렸는데 그는 매번 연습을 하고 있었다. 평생 피리 연주를 해왔으며 예술가로서의 공로를 인정받아 인도 정부가 외교관 여권을 발급하고 프랑스 정부로부터 문화 훈장까지 수여받은 대가가 뭄바이에서 델리로 다시 델리에서 서울로 긴 시간 비행기를 타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날 단 40분의 연주를 위해 계속해서 연습을 하고 있었다. 쉬라고 해도 듣지 않았다. 지난 2월 동인도 카락푸르에 있는 인도 공과대학에서 특별 연주회가 있어서 그와 동행했다. 아침 일찍 콜카타를 출발해 점심시간이 지나 도착했는데 그는 점심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저녁 공연을 위해 곧바로 방에서 연습을 시작했다. 바로 전날 밤 콜카타에서 연주회를 가졌는데도 연주를 마치고 질의응답 시간에 그 학교에서 요가와 명상을 가르치는 교수가 질문했다. 당신은 평생 동안 음악을 해왔는데 이 삶을 통해 무엇을 배웠습니까? 하리즈는 말했다. 나는 이 인생을 통해 분투 노력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어렸을 때 일찍 어머니를 잃어 한 조각의 차파티를 얻는데도 분투 노력해야만 했습니다. 늦게 음악을 시작했을 때는 스승이 원래 레슬링 선수였던 나의 의지를 시험하기 위해 남들처럼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으로 피리를 불라고 가르쳤습니다. 그것에 적응하기 위해 끝없이 분투 노력했습니다. 나는 타고난 음악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내 몸을 보세요. 몇 년 전 교통사고로 어깨를 다쳐 한쪽 팔을 쓰는 것이 힘듭니다. 따라서 지금도 무한히 노력하지 않으면 피리를 불 수 없습니다. 이곳에 함께 온 한국인 친구는 나더러 이제 그만 쉬라고 하지만 나는 숨이 멎을 때까지 피리를 불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그것이 삶이 내게 준 소명입니다. 학생들이 일제히 일어나 기립박수를 쳤다. 아마도 그 명상 교수는 마음의 평화 같은 초월적인 대답을 기대했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대가의 솔직하고 위선적이지 않은 답변, 삶에 대한 진실성에 청중은 갈채를 아끼지 않았다. 앞에서 밝혔듯이 나는 타고난 작가와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애초에 이 글에 담으려고 마음먹었던 주제를 제대로 전달했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그렇게 하려고
나름 분투 노력했다. 누군가가 말했듯이 진짜 작가는 그저 계속 글을 쓰는 사람이다. 이 삶에서 진실로 하고 싶은 일이 있다는 것은 축복이다.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으로 자신의 삶을 축복할 수 있으므로 당신과 나, 우리는 어차피 천재가 아니다. 따라서 하고 또 하고 끝까지 해서 마법을 일으키는 수밖에 없다. 나는 너와 함께 있을 때의 내가 가장 좋아. 한 대학생이 아메리카 원주민에 관한 박사학위 논문 과제의 일환으로 미국 남서부에 위치한 나바호족 인디언 보호 구역에서 1년을 보냈다. 원주민 집단을 관찰하고 연구 활동을 하면서 그녀는 한 인디언 가족과 함께 지냈다. 그들이 오두막에서 생활하고 그들의 음식을 먹고 그들과 함께 일하며 나바호족 인디언의 전반적인 삶을 공유했다. 그 가족 중 할머니는 영어를 잘하지 못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두 사람 사이에는 친밀한 유대 관계가 형성되었다. 언어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사랑과 이해라는 공통의 언어를 서로 나눈 것이다. 마침내 그녀가 다시 학교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을 때 부족은 그녀를 위해 특별히 송별회를 열어주었다. 그 젊은 여성과 정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부족 사람들 모두 그녀와의 이별을 슬퍼하고 아쉬워했다. 그녀가 픽업 트럭에 올라타고 떠날 준비가 되었을 때 그 할머니가 따로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해 그녀에게 다가왔다.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면서 세월의 풍파로 거칠어진 주름진 손을 여학생의 두 뺨에 대었다. 그리고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서툰 영어로 말했다. 나는 너와 함께 있을 때의 내가 가장 좋아. I like me best when I'm with you. 두 사람의 관계가 부러운 것은 나뿐만이 아닐 것이다. 살아온 과정과 삶의 방식이 달라도 나의 존재 전체를 온전히 받아들여주는 그런 관계가, 그래서 내가 나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게 되는 관계. 그 대학생은 아마도 처음에는 학술 연구자의 냉정한 자세로 원주민의 생활 방식을 조사하기 위해 그곳에 갔을 것이다. 하지만 언어와 문화의 벽을 넘어 부족 사람들은 그녀를 사람들의 삶에 받아들였고 그녀 역시 그들과 하나가 되었다. 사랑, 이해, 공감의 공통점은 나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가슴, 그래서 나를 가장 나답게 만들어주는 마음이다. 그때 두 사람의 관계는 단순한 친교를 넘어 영적 교감을 나누는 사이가 된다. 내가 인도에서 수쿠데브 바바지의 제자가 된 것은 그가 멋진 긴 머리를 하고 있다는 이유도 있었지만 나를 대하는 진정성 때문이었다. 타인을 만날 때 습관적으로 꾸미거나 과장된 진심을 보이는 이들과 달리 그는 나를 대하는데 조금의 가식도 없었다. 다정했지만 굳이 내 호감을 사려고 하지 않았다. 그래서 나 또한 그의 앞에서 나 자신을 꾸미거나 본연의 나와 다른 모습을 드러내 보일 필요가 없었다. 그는 나를 보고 웃을 때는 진정으로 웃고 반길 때는 진정으로 반겼다. 우리는 아침마다 겐지스 강가에 앉아 있곤 했는데 바바지는 나와 함께 있을 때는 온전히 나와 함께 있었다. 나와 달리 그는 마음이 다른 세상으로 배회하는 법이 없었다. 어떤 의도나 기대 같은 것이 섞여 있지 않았다. 나는 그것이 사랑이라고 느꼈다.
한 번은 근처 오래된 유적지로 바람을 쐬러 갔는데 내가 들고 간 낡은 카메라의 셔터 버튼이 어딘가에 떨어져서 아무리 해도 찾을 수가 없었다. 내가 잔디밭을 뒤지는 둥 마는 둥 하고 있을 때 스쿠데브 바바지는 2미터가 넘는 긴 머리카락을 둘둘 말아 올린 커다란 머리를 두 손으로 지탱하고서 온 마음을 다해 찾았다. 그리고 마침내 토끼풀 사이에서 은색 버튼을 발견하고는 나보다 더 기뻐했다. 내가 장난기가 발동해 이참에 네잎 클로버를 찾자고 제안하자 바바지는 다시 반 시간 넘게 몸을 기역자로 만들고서 어린아이처럼 풀밭을 훑고 다녔다. 자기 얼굴의 몇 배나 되는 구멍난 붉은색 터번으로 감싼 머리를 두 손으로 받치고서 그때 찍은 사진을 나는 아직도 가지고 있다. 그에게서 어떤 설법이나 진리에 대한 강론을 들은 바는 없지만 그는 내가 새 책을 출간하거나 어떤 작은 성취를 이뤘다고 말하면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다. 그럼으로써 나 스스로 나 자신이 좋아지게 만들었다. 어리석고 짓궂기까지 한 제자에게 그런 스승과의 만남은 큰 행운이었다. 그것이 사랑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진정성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고 진심 어린 마음을 나누는 것. 스쿠데브 바바지는 세상을 떠났지만 꺼지지 않는 불꽃을 내 안에 심어 놓았다. 판단보다는 온 마음을 담아 누군가를 만나는 것은 어떤 사상과 지식보다 가치 있는 일이다. 우리가 누군가를 좋아하고 그 사람과 함께 있고 싶어지는 이유는 단순히 그 사람이 좋아서만이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나 자신이 좋아지고 가장 나다워지기 때문이다. 또 누군가를 멀리하고 기피하는 이유는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나 자신이 싫어지기 때문인 경우가 많다. 그런 행운을 가졌는가? 누군가가 당신에게 나는 너와 함께 있을 때의 내가 가장 좋아 라고 말할 수 있는 5. 좋은지 나쁜지 누가 아는가? 대학 졸업을 앞두고 장차 무엇을 할까 고민하던 중에 친구가 모 언론사의 입사 지원서를 구해왔다. 그는 함께 지원하자며 내게도 한 장 내밀었다. 잘하면 외국 특파원으로 나갈 수도 있다는 친구의 말이 결정적이었다. 우리는 운이 좋으면 히말라야로 취재를 떠나 성자나 외계인과 인터뷰하는 특종을 터뜨릴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농담을 하며 열심히 지원서를 작성했다. 그런 우스갯소리를 한 것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잊기 위한 나름대로의 전략이었다. 필기시험은 열흘 뒤였다. 지금도 서울 북악터널 부근에 있는 국민대학교 앞을 지나갈 때면 그때의 일이 떠오른다. 시험장이 그곳이었다. 어떤 과목이든 자신 있다고 큰소리 치면서 곰팡내 나는 월세방에서 밤새워 예상 문제집을 풀었다. 드디어 시험일인 일요일 설레는 가슴을 안고 아침 일찍 시험장에 도착했다. 그런데 학교가 이상하리 많지 고요했다. 시험 장소를 가리키는 화살표 방향을 따라 강의실로 가니 텅 비어 있었다. 정문으로 다시 가서 물었더니 수위 아저씨가 이상한 눈으로 존 레넌처럼 생긴 장발의 청년을 쳐다보며 시험은 오늘이 아니라 어제였다고 한다. 날짜를 착각한 것이다. 망연자실 서 있다가 수위 아저씨 눈초리가 하도 강렬해 학교 앞 골짜기에 있는 국밥집으로 가서 아침부터 혼자 술을 마셨다. 사회에 편입될 수 없는 천형을 받은 자신을 한탄하며 인생이 첫 구간부터 막혔다는 불길한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 그날
정릉에서 종로까지 비틀거리며 걸어와 조계사 법당에서 여자인지 남자인지 모르게 긴 머리로 가리고서 부처님께 절하는 척 엎드려 잠이 들며 나는 생각했다. 이것은 다른 인생을 살라는 하나의 계시라고. 세상 속에서 살되 세상에 소속되지는 말자고. 그렇게 시험 날짜를 착각해 외계인과의 인터뷰는 물거품이 되었지만 훗날 히말라야 여행은 농담처럼 현실이 되었다. 만약 우리가 전체 그림을 볼 수 있다면, 전체 이야기를 안다면 지금이 막힌 길이 언젠가는 선물이 되어 돌아오리라는 것을 알게 될까? 그것이 삶의 비밀이라는 것을. 우리 가슴을 뛰게 하는 것은 지나간 길이 아니라 지금 다가오는 길이다. 한 남자가 큰 회사의 사원직에 지원했다. 면접관이 그에게 사무실 바닥을 청소해 보라고 했다. 그의 청소하는 태도를 만족스럽게 지켜본 면접관이 말했다. 당신을 채용하겠소. 고용 계약서와 근무 조건 등 세부 사항을 보내줄 테니 당신의 이메일 주소를 주시오. 남자가 말했다. 저는 컴퓨터도 없고 이메일도 없습니다. 그러자 면접관이 말했다. 이메일이 없다면 당신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요. 미안하지만 우리 회사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을 고용할 순 없소. 남자는 희망을 잃고 그곳을 떠났다.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주머니에는 단돈 10달러가 전부였다. 고민하던 그는 과일 도매상에 가서 10달러짜리 토마토 한 상자를 샀다. 그리고 집집마다 다니며 그 토마토를 팔았다. 2시간도 안 돼 그는 전 재산을 2배로 만드는데 성공했다. 같은 날 그 일을 3차례 반복한 결과 80달러를 주머니에 넣고 집에 돌아갈 수 있었다. 이런 식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남자는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날마다 토마토를 팔았다. 매일 그의 재산은 2배 혹은 3배 늘었다. 얼마 후에는 수레를 사고 또 얼마 후에는 트럭을 샀다. 곧이어 여러 대의 배달 트럭을 구입했다. 5년 후 이 남자는 매우 큰 규모의 식품 도매업체 사장이 되었다. 성공한 남자는 가족의 미래를 위해 보험을 들기로 결정했다. 상담을 마칠 무렵 보험사 직원이 그의 이메일 주소를 물었다. 그러자 남자는 대답했다. 나는 이메일이 없어. 보험사 직원이 놀라며 말했다. 이메일도 없는데 이렇게까지 성공하셨군요. 만약 이메일이 있었다면 지금쯤 무엇이 되어 있을지 상상이나 하시겠습니까? 남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아마도 사원으로 일하고 있겠지요. 좋은지 나쁜지 누가 아는가. 삶의 여정에서 막힌 길은 하나의 계시이다. 길이 막히는 것은 내면에서 그 길을 진정으로 원하지 않았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우리의 존재는 그런 식으로 자신을 드러내곤 한다. 삶이 때로 우리의 계획과는 다른 길로 우리를 데려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길이 우리 가슴이 원하는 길이다. 파도는 그냥 치지 않는다. 어떤 파도는 축복이다. 머리로는 이 방식을 이해할 수 없으나 가슴은 안다. 류시화님의 산문집 좋은지 나쁜지 누가 아는가 중 일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